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65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곧장 총평 안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갑니다.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보이는 사유재산과 계급의 출현, 평등 사회가 깨졌다는 거죠. 자, 이것만으로도 청동기를 생각하셨을 거고, 밑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 진한 색깔로 표시놨습니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데 키워드를 보는 순간 답도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총평을 안 하는 이유는 최근 한 20, 30회 문제를 보면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주제가 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은요, 충분히 정말 1급도 따실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약간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이 구축이 됐고 그게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 번째 보이시는 환호와 목책이라는 건 좀 잘 안 나오다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석기 때는 동물 생활했고 신석기 때부터 강가에서 움집 거주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는 위치를 살짝 바꿔서 구릉지대로 올라가서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급이 출현하고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구릉지대가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좋죠. 자, 그렇다면 방어시설 필요하겠죠? 목책을 두르고요. 환호라고 해서 고랑을 파는 겁니다. 도랑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확실하게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요. 답은 2번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워낙 평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답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왕우거입니다. 우거왕이죠. 여러분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되겠고요. 한나라 무제의 공격을 받아서 1년 동안 잘 버텼습니다만 결국 내분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무너지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고조선 아니면 여러 나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파악하셔서 고조선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시대를 뒤섞었을 때 과연 우거왕이라는 것만으로도 고조선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조선이라고 확정 짓고 난 다음에 동맹, 소도, 가락바퀴, 책화, 번금, 팔조 중에서 그렇죠. 5번에서 고조선이 보입니다. 나머지도 답만 제가 적어드릴게요. 3번에 가겠습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주왕이 보이고 계로왕이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삼국시대에서부터는요. 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백제 5세기 들어가 볼게요. 백제 5세기를 기억할 때 저는 학생분들에게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요. 앞글자를 따서 비계, 문동, 비계, 문동 이렇게 기억합시다 라고 말씀드려요. 왠지 저는 항상 그게 이제 돼지비계가 생각나가지고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비계, 문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계로왕 같은 경우는요. 결국 피설됐어요.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비계, 문동으로 바뀌는 이 백제 혼란기 때 고구려는 그냥 장수왕이 쭉 합니다. 워낙 오래 사셨기 때문에 쭉 할 수 있었고 반면에 백제는 정말 죽을 맛이었던 거죠. 자, 그 계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이니 문주왕은 급하게 수도를 옮겼겠죠. 어디로요? 옹진. 현재의 충남 공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제 옹진에 있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한 번 더 옮기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성왕시기 충남 부여군 쪽으로 옮기게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성왕 뒤로 가셨을 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기억해야 될 백제 왕이라고 하면 무왕과 의자왕 정도입니다. 자, 그럼 1번에서 무왕 빼시고요. 4번과 5번 같은 건 의자왕 쪽이에요. 그러고 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2번이 되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성왕이 전사했으니까 사비천도 이후에 전사한 상황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답을 적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요, 관산성 전투, 대야성 전투, 황산벌 전투 이렇게 이제 전투가 워낙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름보다는 전투명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지역명이에요. 연동을 시켜두시면 됩니다. 자, 4번에 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 경주 호우 쪽에서 출토되었다. 이것만으로도 호명 그릇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밥그릇처럼 생긴 거. 실제로 밥그릇이지만 재사용 그릇이기 때문에 신성한 거죠.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선 답만 찾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호명 그릇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까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재미있는 점은 경주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그것이 신라 왕보다는 광개토 태왕, 그렇죠. 광개토 대왕과 관련돼 있다. 즉 밑으로 가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라와 고구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게 4세기 말 5세기 초가 되겠죠. 신라 이제 요청을 받고 광개토 대왕이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지도와 연동시켜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4세기 말이 되면 신라가 나름 이제 성장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신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신라의 성장세가 백제나 가야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백제, 가야 그리고 외까지 나서서 신라를 압박하다 보니까 고립 상황이에요. 자, 그때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줘서 신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한반도 남부 상황이 다시 또 이렇게 재편이 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신라에서는 고구려 간섭도 받게 되고 고구려 왕과 관련된 제사도 지내게 되고 이해되셨죠? 자, 그게 이제 끊기는 시점이 언제냐? 5세기 초반에 맺게 되는 나제의 동맹. 신라와 백제가 손잡는 이 흐름을 통해서 다시 고구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평양성을 공격하였다입니다. 앞서 3번 문제에서 언급했다시피 딱 지명이 나왔을 때 전투로까지 연동을 시켜줘야 되는 게 삼국시대의 특징이 돼요. 자, 그럼 이건 평양성 전투가 되죠. 평양성 전투라고 하면 백제 근초고 왕이 고구려를 공격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백제가 조금 더 북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이제 고구려 왕이 누구냐? 고궁원왕입니다. 근데 고궁원왕이 그걸 막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평양성 일대에서 결국 고궁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기 사료에 나와 있는 백제왕은 근초고왕, 왕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고구려 고국원왕 상황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그 다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고국원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 고구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 갑자기 이제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죽음을 슬퍼하겠죠? 뭔가 복수하고 싶겠죠? 그런데 자칫 복수를 서두르다 보면 나라가 다시 또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소수리망은 참 대단한 것이 침착하게 복수를 나중으로 미루게 되고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소수리망에 보통 3종 세트로 나오는 불교, 율령, 그리고 태학 설립이 들어가야 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돼요. 그 복수는 언제 하느냐? 소수리망의 조카인 광개토 대왕이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하나 살펴볼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5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3세기 동천왕실이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실 때 한능검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동천왕까지 꼼꼼하게 챙기지는 잘 않게 돼요. 그런데 또 이게 은근히 선제는 많이 나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일단 압록강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좀 살기가 척박해요. 워낙 춥고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일찍이 동, 서, 남, 북으로의 영토 확장을 시도하게 되죠. 되셨나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지금 서쪽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여기가 요동이 있고요. 더 나가게 되면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을 고구려만 갖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되게 풍요로운 땅이자 철광석도 많은 땅이에요. 그럼 누구도 갖고 싶어 했을까요? 중국도 갖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 때가 돼서야지만 여기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싶은 움직임을 자꾸 보이고 있을 때 중국에서도 공격도 하고 그로 인해서 수도가 공격을 당하기도 하였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6번 가볼게요.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 가나에 보면 일단 사람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딱 이름만 봐도 누구야? 이렇게 파악하실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그거보다는 백강, 주류성,
매소성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백강 하면 백강 전투. 주류성 하면 주류성 전투는 아니고요. 주류성에서 백제 부운동이 일어납니다. 매소성은 매소성 전투라고 하죠.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7세기 중반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 신라는 일단 혼자의 능력으로는 삼국을 통일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당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양국의 뭔가 입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백제를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했고요. 한때의 동지가 어느 순간 이제 적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순서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백제와 고구려 입장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거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곧장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가에서 주류성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주류성 전투가 아니라 주류성에서 백제의 부흥운동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백강 전투가 아니라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로 인해서 백제 부흥운동이 종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는 이 상황이 되겠죠. 매소성 전투라고 하면 나당 전쟁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럼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대체적으로 요 2개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기 맨 밑으로 가보시면 5번 건모잠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죠. 5번이 답이 되겠구나. 자, 1번 같은 경우는 잠깐만 여러분들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갑자기 발해가 그 당시 어느 정도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발해는 여러분들 698년에 건국이 되었고요. 무왕은 발해 두 번째 왕이에요. 주의하세요. 698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발해 역사 자체가 이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삼국 통일 이후에 발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점상 전혀 상관없다는 거. 자, 2번과 3번은 연동이 되는데요. 원강은 신라의 승려이죠. 그가 수나라에 유학한 경험이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원강이 수나라 왕에게 고구려 공격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글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걸사표입니다. 안 그래도 수나라 왕은 고구려 공격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황이 또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 편지 받자마자 다음에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에요. 하지만 고구려가 수나라를 격퇴합니다. 그러니까 요 2, 3번 같은 경우는요. 나당 전쟁 전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당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7번에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평이했죠. 일단 여기 지금 첫 번째 사료 같은 경우는 발해의 일대왕, 고왕을 말합니다. 고왕이 대종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이시는 해동성국 칭호를 받았다는 건 발해 최고의 전성기인 10대 선왕 때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쭉 보셨을 때 발해 관련됐다라고 해서 정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4번입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시대에 걸쳐서 독자적인 연호를 썼어요.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전 왕조에 걸쳐서 독자적인 연호를 쓴 경우가 사실상은 발해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했을 때는 연호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은 4번 잡고 가고요. 나머지는 적어두는데요. 3번 잠깐 좀 봐주실래요? 지방관의 명칭을 좀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요. 고구려의 지방관 명칭은요. 은근히 선지로 많이 나와요. 이거 자체가 답이 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선지로는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신라도 안 나오고 백제도 안 나오고 발해도 따로 물어보지는 않는데 고구려만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입니다. 자, 인물했습니다. 일단 이두를 정리했다와 원효대사의 아들이다라는 부분에서 신라 사람이다 이렇게는 생각 잡으셨겠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본다면 신라에서도 이제 유학자 이야기할 때 이 세 분은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중에서 이제 아버지는 승려였지만 아들은 설총 유학자입니다. 원래 원효의 속세에서의 성이 설씨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설총이 됐어요. 일단 요 두 분 같은 경우는 활동 시기가 그래도 조금 약간 겹칠 정도? 요 정도가 됩니다. 강수라는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글을 잘 썼대요.
중국어를 잘 해독하고 잘 쓰고 이러다 보니까 나당 전쟁 시기 때 외교 공문 보낼 때 이분이 에이스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요, 요거예요. 여기 인문이라고 나왔죠. 인문이 바로 누구냐면 문무왕의 동생이에요. 이게 이제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로만 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신라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무왕이 나중에 말하죠. 내 동생 지금 당나라의 인질로 잡고 있잖아. 풀어주면 안 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글을 쓰는 게 바로 강수가 됩니다. 자, 설총 같은 경우는 일단 혹시 요 5번에 보이는 화한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설총 옆에 신문왕 써놨죠. 신문왕 같은 경우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귀신 같은 왕이다. 네, 우리가 진짜 매울신 많이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귀신 같은 왕이다.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왕이에요. 그에게 부여된 숙제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제도도 정비해야 되고 삼국 사람들의 마음도 아울러줘야 되며 그러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제시해줘야 되고 또 삼국 통일에 기여했던 진골들에게 적당히 농공행상도 해줘야 되는 되게 복잡한 숙제를 갖고 있는데 한 10여 년 통치하면서 그 문제들을 싹싹싹싹 정리를 합니다. 되게 귀신 같죠. 하지만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왕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만 통일 이후에 신라가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총이 꽃의 왕에 비유해서 왕이시여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신하들을 옆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화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원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분 같은 시대를 잘못 만났죠. 하필이면 이분이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가 진성여왕 시기. 신라가 너무너무 농민분기가 많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제시한다더라도 육두품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관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빼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원강, 아까 걸사표 작성했던 그분입니다. 9번에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줄이고 여기 마지막 줄이고 여러분이 문제 푸시긴 되게 어렵고요. 요 딱 하나입니다. 해공왕 피살 이후라는 키워드 하나로 갑니다. 삼국사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역사에서 워낙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사 공부해 보셨죠?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제 삼국사기를 기반한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삼국사기에서 신라 1000년의 역사를 혈통에 따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중대 시기라고 하면 무열왕 김춘추가 백제를 무너뜨렸던 그 왕이거든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무열왕의 자손들이 쭉 100여 년 통치하던 그 시기. 됐나요? 아까 그 귀신 같은 왕이 무열왕의 손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무열왕계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공왕이 피살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덕왕에서부터 마지막 왕으로 가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선덕왕은 선덕여왕 아닙니다. 선덕여왕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왕이 피살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진골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겠죠. 나도 결국 권력을 잡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하대 때는 왕위쟁탈전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밑줄근 시기를 물어봤을 때 여기서는 지금 하대를 물어보게 되고요. 뭔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뭔가 봉기랑 관련됐다는 냄새가 어디서 나옵니까? 5번 청해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보고라고 하는 인물이 청해진을 만들 정도로 대단히 거대한 해상 세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신라 하대 때 김우직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시키는데 큰 힘을 보탰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 1, 2, 3번 같은 경우는 고려나 조선 쪽 이야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승려 의상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의상, 원효, 왠지 세트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활동 시기가 신라 중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번입니다. 가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드디어 고려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고려사 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문제 여러분께서 그냥 딱 보시는 순간
태조 왕건이 생각나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해설 강의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려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단 중기까지 요 왕은 다 외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몇 대인지까지는 모르셔도 순서는 배우실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고려시대 문제 풀 수 있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무신 정권기 때는 왕을 다루지 않습니다만 저기 고려 말 공민왕에서부터는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태조,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네, 특히 이제 태조나 광종, 성종은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밑으로 갔을 때는 이제 중기를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저는 항상 학생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종, 문종, 숙종 시기 때 앞글자만 따보면 현문숙, 현문숙. 제가 아는 동네 학부모님 중에 문숙 씨가 있는데 제가 한 8년 경험해 봤거든요. 너무너무 성격이 좋으시고 현명해요. 제가 되게 의지하는 언니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문숙 씨, 현문숙. 말도 안 되지만 이게 또 생각이 납니다. 밑으로 가시면 예인의, 은종을, 죄송합니다. 의종을 그은 것은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나중에 죽기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쭉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여기서 왕치성을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노력이 되겠죠. 태조 왕건의 노력이 되겠고요. 태조 같은 경우는 나라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훈요10조라고 해서 후대 왕들아 따라라 이렇게 얘기기도 하고 정계 개벽 요소를 통해서 관리들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단 요거 남아있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태조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선지를 쭉 보시면 역분전이 물론 키워드이긴 하지만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줬다. 이미 저기 앞에서 답이 보이죠. 태빙글에서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요, 여러분들 저 2번 광군. 이게 이제 고려 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고려가 워낙 외침이 많다 보니까 군대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일단 맨 초반에는 전쟁 없었어요. 그런데 성종이랑 현종 시대 때 거란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침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잖아요. 전쟁은 이때 있었지만 이미 분위기가 깔려 있었겠죠. 그래서 저 광군을 조직한 게 언제냐? 그러면 여기 3대 정종식입니다. 광종의 형, 엉아예요. 되셨나요? 자, 4번에서 광덕, 준풍 이렇게 나뉘는데요. 고려 같은 경우는 전시대에 걸쳐서 독자적인 연호 쓰지 않아요. 그래서 태조 때 연호 나오고요. 광종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거에 대한 뭐랄까 역사적 의미가 커요. 중국과 결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당한 외교 관계를 맺긴 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황제국으로 표명할 만큼 자부심이 되게 높았다는 건데 고려 초기 때 그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광종 시기 때 독자적인 연호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되셨죠? 여기 이제 양형고라든지 해동통보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에서도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사료 속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 풀기 그건 너무 어렵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요. 12목 처음 설치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앞서 봤던 요왕들 한 번 더 모셨는데요. 그 중에서 12목 하면 최승로가 건의했었던 시무 28조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태조 같은 경우는 호족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고려를 건국했고 후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족들을 처음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 호족들을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드디어 최승로의 건의를 받으면서 성종 시기 때는 호족들이 있으나 없으나 신경 안 쓸 거야. 12군데라도 지방간 보낼 거야.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목 설치하면 성종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종 시기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는데 저기 왕규의 난 이렇게 나왔죠? 건국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런데 난이 일어났다. 왕위 쟁탈전이에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태조가 아들을 너무 많이 뒀거든요. 호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규의 난 하면 요 2대 해종 시기 때 들어갑니다. 강조의 정변. 여러분 강조왕 아닙니다. 강조는 군인입니다. 근데 그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한 요 중간의 과정이에요. 되셨나요? 일종의 말하면 구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조의 정변하면 현종 옹립의 직접적인 상황이에요. 그다음 결국 답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가 됩니다. 자, 12번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현종, 현문숙의 그 현종이 되겠습니다. 네, 나주로 비난가였습니다. 최조대장경 조성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외부 상황과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 역사를 공부할 때는 거란족과의 관계, 그다음 여진족과의 관계, 몽골의 침입, 홍건적도 두 번 쳐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왜구가 또 그렇게 노략질을 많이 합니다. 전체 5단계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란 같은 경우는 성종 시기 때 한 차례, 그때가 이제 서희가 외교 담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종 시기 때 2차례예요. 질문할게요. 현종은 어떻게 왕이 됐다고요? 방금 앞서 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강조가 일으킨 정변으로 갑자기 이제 왕이 됐습니다. 거란 같은 경우는 2차 침입을 하고 싶거든요. 뭔가 명분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들리는 소식이 바로 강조의 정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란에서는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고려를 2차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아실 때 서희 많이 알고 강감찬 많이 아시죠? 양규도 아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드라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드라마에서 양규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부각됐다고 제가 신문으로 봤거든요. 근데 안 들어보셨다라면 일반적인 그냥 한국 분들인 거예요. 서희와 강감찬을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유는 이때 대승을 거뒀거나 아니면 싸우지 않고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양규가 되게 큰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란 2차 침입은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규의 활약 덕분에 거란을 몰아낼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고려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수도를 버리고 전남 나주까지 황해도 쪽에 개경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전라도 나주까지 간 거예요. 되게 멀리 피난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2차 상황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답은 3번입니다. 수도가 함락이 됐다는 건 되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수도 일대에다가 성을 둘러칩니다. 이게 나성이에요. 외곽성을 더 둘러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부분들을 봤을 때 요거는 일단 고려와 관련된 건 1번밖에 없어요. 박이를 보내서 그랬는데 박이가 고려 창왕시대 때요. 군대를 끌고 외구 공격하러 간 겁니다. 쓰시마 섬 토벌한 거예요. 나머지 3개 같은 경우는 다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선 때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단 여러분 여기 승려가 되었는데요. 출신을 보니까 왕자랍니다. 조선시대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승려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보게 되면요. 신라시대거나 고려시대거나 조선시대이지만 조선에서는 사실상 승려 얘기 잘 안 해요. 성략, 유학의 국가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또 독특한 건 고구려와 백제 쪽의 승려도 있습니다만 한능검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건 저쪽 공무원 시험 파트에서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왕자가 승려가 되었다는 것은 승려에 대한 지위가 되게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언제가 되면 고려예요. 되셨죠?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건 뭐 지금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능검에서는 10여 분 정도가 되는 이 승려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만 알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어둔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보이는 이분은 바로 의천이 되겠습니다. 자, 왕자 출신 승려였고요. 그래서 나름 좋았느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공부하는 승려예요. 그래서 중국 송나라에 가가지고 좋은 불경들도 막 모으고 싶은데 아버지도 그렇고 또 형들도 왕이 됐는데 형들이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엄마한테 편지 하나 쓰고 저 갔다 올게요. 이렇게 갔다 와요. 그래서 송나라 유학한 게 그래서 집안의 어떤 백그라운드 덕분에 편히 갔다 왔다라고 하기에는 아버지의 반대가 되게 컸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름이 참 길죠.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결국 뭐냐면 교장이에요. 일명 속장경.
그 대장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설서, 부록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또 방대해요.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 목차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라는 법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모은 수천 권의 책을 목차 정리하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교장, 속장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의천이 확실해요. 자, 의천 관련돼서는 1번 해동 천태종이 등장합니다. 고려 불교 같은 경우는 교종, 선종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좀 심했었는데 이분은 공부하는 승려죠. 학승입니다. 그게 이제 교종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한 것이 해동 천태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중에서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게요. 진울이에요. 이분이 불교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유불일치설 같은 경우는요. 진울을 이어서 이 수선사를 이어가는 2대 교주가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진울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국유사는 일련의 삼국유사들 많이 알고 계시죠? 왕후 천축국전하면 이거는 해초가 인도까지 여행하고 난 다음에 쓴 기록문입니다. 14번입니다. 순서별로 들어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선지에서는요. 사람 이름으로 문제를 풉니다.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왠지 막 시리즈가 나오죠. 네, 무신집권자입니다. 자, 우리가 고려에서 제가 12세기 때 그 앞에 태조에서부터 쭉 출발하다가 현문숙 지나서 예인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중에서 요 의종 같은 경우는 무신정변으로 피살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무신정변을 주도하는 사람이 정중부이니까 가는역에 들어갑니다. 요 인종 시기 때는 정치적인 사건이 크게 두 번 일어나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나를 보시면 이자겸과 척춘경이 왕을 위협하여 그 왕이 인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이쪽으로 들어가죠. 다에서 묘청 나왔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 그냥 정말 쉽게 푸시면 기철이란 저 이름만으로 기철은 기왕후의 오빠. 옛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기왕후하면 고려 여인으로 원나라의 공녀로 갔다가 인생을 막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원나라 황후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기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의 권력에 힘입어서 엄청난 권력을 잡은 사람이 기철이니까 원나라 간섭기를 생각하시고 이제 답을 찾아보시는 거 맞겠죠. 근데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역사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붉은색 정치 도감과 정동 행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했던 기간이 약 80여 년인데 한능검에서는요. 그 80여 명 동안 있었던 고려 6명의 왕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충렬왕, 충선왕, 발음 죄송해요. 충렬왕, 충선왕 이렇게 쭉 시작되는 6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각각의 시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원나라 간섭기 전반적인 모습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등장하는 요 4개가 기구입니다. 기관이에요. 정동행성 같은 경우는 정치기관이에요. 쌍성총관보는 군 통수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군 부대, 지휘가 할 수 있는 군 부대를 크게 딱 두고 그 일대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영토 점령과 관련된 거고요. 도평의사사 같은 경우는 원래 고려에서 도병나사였던 것을 확대 개편한 정치기구입니다. 요거는 우리한테 있었던 것을 조직 확대시킨 거고 이건 없는 걸 만든 거고요. 응방이라고 하는 건 매를 키우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또 매를 또 잘 키웠고 그게 몽골에서 인기가 좋았대요. 원래 몽골 사람들 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몽골에다가 매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매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던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많이들 키우시죠.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긴 하는데 그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결코 부담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키운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원과 관련돼서 이런 게 나오고요. 반원기구대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충렬왕, 충선왕 이렇게 쭉 해서 6분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나 원나라와 조금 척을 둔다 하더라도 개혁 좀 해보겠어 이런 의지를 불태웠던 왕이 있습니다. 충선왕과 충몽왕이 되겠는데 그 시기 때 만들었던 정치기구예요. 단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원나라가 좋아할 리는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답이 너무 잘 보이죠?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게 다 조선시대 아니면 통일신라 뭐 이쪽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2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외관 이렇게 나오죠. 누굴 위해서 허락된 장소일까요? 일본인들을 위해서 허락된 장소입니다. 무역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관이 한 곳이냐 세 곳이냐 이렇게 나눠보셔야 되는데 외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곳, 부산 쪽만 허용합니다. 부산에 초량이 있습니다. 자, 각 국가의 경제 상황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너무 평이했어요. 예성강에 가시면 병란도라고 하는 무역항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병란정이라고 하는 객관이 있었다. 그럼 고려 시대 거 찾아주시면 돼요. 하나씩 보시면 1번 부경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 각 집에 있는 창고입니다. 활구, 은병, 이거 이제 고려 숙종 시기 때 만든 화폐입니다. 은으로 만든 화폐, 그러니까 답 2번 나오고요. 동시전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요. 신라 지광 때 만든 시장이에요. 그게 나중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더 확대가 될 거고요. 계해약주다, 기후약주다 그러면 일본과 관련된 우리 무역 관련된 조약, 약간 FTA 같은 느낌입니다. 5번에서 덕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CEO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그냥 암기해서 푸는 문제예요. 충자가 들어갔으니까 충땡왕. 원나라 간섭기 고려 후기 때의 왕이 되겠네요. 그럼 고려 후기 때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 세 개 건축물이 딱 떠올려야 돼요. 세 시리즈 알고 계시죠?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도 봉정사 극락전이 되겠는데 예산에 위치하고 있다. 1번입니다. 이런 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18번입니다. 고려 후반부의 정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고려 후반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은 일단 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네. 고려의 전 기간에 걸쳐서 대외 침략이 직접적으로 어떤 격돌이 있었다 그러면 이 5단계를 거치는데 명은 직접 전쟁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제 뭔가 이 상황이 이제 끝나가고 난 다음에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저 명나라가 우리의 일부 땅을 다시 또 가져가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최영 반발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전왕이 우왕이에요. 그래서 최영과 우왕은 아직 명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니까 차라리 우리가 명나라 땅을 공격하는 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외구 공격 과정 속에서 되게 명성을 많이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성계예요. 이성계는 생각이 달랐죠. 원래는 이 두 분 다 외구 격퇴에 공을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명나라의 저 외교 노선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위화도 해관. 결국 위화도 해관을 통해서 이성계는 이 두 사람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의 초석이 다져지죠. 동북구성이다. 그럼 이거 여진족 관련됐고요. 서희는 거랑 관련된 거 기억나시죠? 삼별초, 몽골과의 전투가 되겠고요. 최후가 강화도로 옮긴 것도 몽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19번 이 왕의 재위 기간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요. 조선도 많아요. 15, 16, 17, 18 다 따라가셔야 되는데 15세기에서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뤄놨다. 무엇을? 통치체제 정비를 이뤄놨다라고 해서 이룰 성자, 성종을 쓰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경국대전이에요. 그동안 만들었던 여러 조직, 여러 가지 법령을 싹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검색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왕조 국가 하면 그냥 왕이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렸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조선은 경국대전 안에 보면 나라 조직을 어떻게 짜고 관원은 몇 명을 두고 직급은 어떻게 한다.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종을 여러분들 제가 세종과 비교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세종 공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 증거 우리 집현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종 비슷해요. 이분도 학문을 사랑해요. 그래서 집현전이 세조 때 폐지가 됐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킨 게 홍문관이에요. 자, 답 보이시죠?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분은 조선 18세기 영정조라서 뺄 거고요. 여기를 잠깐 보면 사관원, 사관원과 관련돼서는 태종 시기 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원 같은 곳입니다. 관리 감사를 위해서 이 태종 시기 때 독립기관을 만들어놨고요.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는데 보시면 함길도, 함경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양에 있는 중앙 세력들이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관리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게 세조 시기입니다. 이 세조 시기 때 세조가 왕세자 시기, 그러니까 뭐죠? 세조가 개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실제로 왕처럼 활동하는 시기가 있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활동하는 시기가 있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세조 즉위 전이냐 후냐 거기까지는 구분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공무원 시험까지만 가셔야지 도움이 되는 거라서 여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20번에 가겠습니다. 일단 글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텐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미음에 나와 있는 을사사화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 16세기 명종 시기, 명종 즉위 안에 일어났던 을사사화를 생각하고 이게 명종 때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조금 더 접근해 보자면 명종의 엄마가 문정왕후입니다. 그거 좀 더 가보자면 이 문정왕후 시기 때 조선이 일시적으로 불교를 좀 중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를 중흥한다는 것이 뭔가 흐름에 맞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서 평가했을 때 요승을 높여놨다. 이렇게 해서 승려를 등용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써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조 시기 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징조가 명종 시기 때 많이 보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꺽정연한. 3년 동안 일어난 이 봉기를 중앙정부가 진압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쭉 봤을 때 명종과 관련돼서 눈에 잘 안 보이시죠? 저기 맨 밑에 있는 5번 윤임일파입니다. 여기 윤 나오죠. 대윤소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왕족이에요. 죄송합니다. 왕족이 아니라 왕비 집안을 말합니다. 파평윤 씨라고 하는 이 집안에서 왕비를 연속적으로 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대 왕족이냐, 그 다음 쪽 왕이냐 이런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윤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대윤이에요. 원래 이제 전 왕 때의 왕비 집안이 있게 되면 권력을 잡았었죠. 근데 이제 권력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들이 당하는 겁니다. 소윤이 권력을 잡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을사사화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 부분에서요. 1차 왕자의 난이다. 정도전이 이박원에 의해서 축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종이 즉위 과정 관련돼 있는 거고. 황사영의 백서 사건도 한능검사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건 이제 조선 후기 때 천주교 확대 또 탄압 이런 부분 관련돼서 순조 시기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예송이다 갑술한국이다. 이 조선 안에서 정적 갈등이 되게 심화될 때잖아요. 그때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이거든요. 조선 현종과 조선 숙종 시기 때의 상황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21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성산문입니다. 성산문 하면 누구를 알고 계세요? 사육신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상왕이라는 것도 키워드가 될 수는 있어요. 상왕 뭐냐면 내가 왕이었는데 왕 자리를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내가 저기 큰 회장님 있잖아요. 명예회장님? 약간 그런 존재로 올라간 겁니다. 조선 역사에서 보자면 세종의 아버지, 아까 그 이방원 있잖아요. 이방원은 태종이 되어서 자기가 통치 쭉 하다가 말년에는 아들 세종에게 왕이 물려주고 본인이 상왕을 했었어요. 그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상황은 바로 뭐냐면 요 단종과 관련돼서 이야기입니다. 단종이 이제 워낙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세조가 수양대군이거든요. 단종 입장에서는 삼촌이에요. 삼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단종을 왕으로 두긴 하지만 실권은 본인이 장악해요. 근데 결국 또 3년 만에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근데 저 성산문 같은 사람은 아니야,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려야 되겠어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산문이 바로 그 사육신이에요. 그래서 세조 즉위 초년 내에 사육신을 제거했다. 즉 단종 복위 운동을 진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건 결과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왜 일어났어요? 라고 했으니까 세조가 왕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이쪽 상황 관련돼 있겠죠. 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다룰 부분보다는요. 조선 후기에서 한번 다룰 테니 넘어가고요. 5번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바로 앞 문제에서 연산군, 중종, 명종 시기 때 있었던 이제 사화 이야기 중에 제가 을사사화 하나 얘기했었죠. 근데 연산군 시기 때 사화가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화 중에서 연산군의 엄마 윤 씨가 폐비된 사건이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 일어난 사화. 되죠? 그래서 갑자사와 관련돼서는 연산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문제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안평대군이다 라고 하면 세종의 셋째 아들이에요. 세종은 다 아들들이도 되게 능력이 뛰어나요. 첫째 아들은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둘째 아들은 카리스마 있었던 아까 수양대군, 셋째 아들은 예술적인 좀 감각이 뛰어났는데 이 사람 주변에는 그래서 화가나 서예가 많습니다. 안평대군이 자기 꿈 이야기를 15세기 최고의 화가 안견에게 했고요. 그가 그린 작품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현실 세계, 여기는 복숭아가 쫙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이상 세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멋있어요. 23번입니다. 자, 전쟁 나왔어요. 친절하게 조선 후기라고 했으니까 조선시대 때 일어난 전쟁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접근해 봤어요. 어떻게 했냐? 고려 조선시대 때 여러 어떤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왕들이 수도를 버리고 피난 가야 되는 사건들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그리고 주의하실 건 이 고종이 조선의 고종은 아닙니다. 고려에도 고종이 있어요. 그 고종 시기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몽항쟁의 대다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하나 챙기시고요. 자, 여긴 조선시대니까 이쪽으로 가셔야 되죠. 의외로 놀라운 건 뭐냐면 인조가 피난을 참 많이 간 거예요. 즉위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이괄이 난을 일으켰고 이게 규모가 너무 커서 수도가 함락당했어요. 이런 상황이야 외침인 거고 이건 내부 사건으로 수도가 함락된 거잖아요. 이건 충격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인조가 충남 공주까지 피난 간 적이 있어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아시죠?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강화도로 피난 간 존재가 인조는 아니에요. 인조는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까지 갔지만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까지 못 가고 중간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죠. 그럼 저기서 복림대군은 인조의 아들로서 강화도까지 갔다. 그러면 이 병자호란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왕이 피난 간 게 아니라 아들은 갔는데 아버지는 남한산성 갔어요. 그게 이제 안 나왔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병자호랑 관련된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익숙하지 않은 전투라든지 인물이 저기 3번일 것 같아요. 김중룡이라고 하는 이름이 교과서에서 언급된 적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근황병이 이제 구축이 돼서 왕이 남한산성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왕을 구출하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군대가 남한산성으로 와요. 근데 대부분이 다 중간에 끊겼는데 그나마 승전보를 제대로 올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라도 일대에서 구축한 군대를 쭉 끌고 와서 승리를 거뒀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능검에서는 병자호랑 관련돼서 주요 전투가 나온다 그러면 광교산 전투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일단 여러분 적어두신 걸로 보시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24번 갈게요. 자, 아버지 사도세자 나왔으니까 현능원. 여기는 사도세자의 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조가 나왔고 정조하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정조 시기 때요. 이 신해자가 들어가는 게 2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5번에 보이는 대로 신해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양에서 시전 상인들만 특권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그거 좀 많이 확장시켜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신해 통공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자유를 조금 더 많이 확장시켜 준 겁니다. 박해라고 하면 천주교 박해잖아요. 정조도 천주교 박해 했어요. 단 대대적인 보복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약간 핀포인트 공격이라고 해서 요 사람들 정도만 그냥 뭐랄까 시범적으로 탄압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천주교 안 믿을 거야. 성리학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는 순조 때나 그 이후 나타나고 하지만 정조 때도 있었다. 나머지 부분 중에서요. 요 1번 숙종 시기 때 백두산 정ገብ이 세운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국경선 설정 부분에서 우리와 청나라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쭉 봤더니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금 관련된 거라는 느낌이 좀 잡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세금 관련돼서는 요 6개의 키워드가 나오죠. 근데 그중에서 이번 문제는 그동안 물건 형태로 내던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에다가 쌀을 내면 국가가 알아서 물건 사다 쓸게 라고 하는 대동법 관련된 겁니다. 되게 혁신이에요. 왜 혁신이냐면 여러분들 요것도 어차피 국가에다가 농사진 거 몇 분의 몇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을 줄여준 거예요.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는데 그 군포 양을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상은 똑같은데 액수를 줄여주는 거라면 이거는 물건으로 내던 걸 그냥 쌀로 내. 국가가 알아서 그 쌀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 사다 쓸게 되기 때문에 아예 걷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대동법이 진짜 중요한데요. 그걸 누가 했냐? 광해군이 즉위 초년에 합니다. 광해군을 설명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국가는 전국을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 줘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해야 될까요? 국가에 소속된 상인이 해야 되겠죠. 그 상인이 바로 누구냐? 공인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중에서 1번은 나중에 한 번 더 말할 건데요. 이 균역법이 다시 또 이렇게 가요. 액수를 줄여줬는데 그게 또 근본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꿉니다. 뭐라고 하냐? 평민들만 내던 거 양반도 내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의 호포제는 중요합니다.